어제 10일이었죠.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이 없다라면서 사건을 이제 종결 처리를 하면서 또 논란이 됐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러면 이 국민권익위까지 이렇게 면죄부를 준 마당에 김건희 여사 특검을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좀 명분을 얻었으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 더 빨리 처리하는 방안, 이렇게 좀 방향으로 간다고 보면 되나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게 권익위원회 결정이 좀 말이 안 돼요. 네. 이걸로 6개월 동안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김건희 여사 출국하는 날 네, 그러게 말입니다. 결정을 해줬죠. 네. 이게 도대체 국민권익위원회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했는지. 또 오늘 아침에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가 내 딸이 네. 장학금 받았다고 김영란법 위반으로 검찰이 기소해서 1, 2심 유죄까지 나왔다. 너무 말이 안 돼서 내가 대법원에 지금 상고해놓고 있다. 네. 자, 이거 지켜보겠다. 이건 조국 대표 말이 맞아요. 아니, 부인 명품백 받은 건 김영란법 대상이 안 되고, 네. 아니, 자식이 장학금 받은 거는 김영란법 위반이에요? 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그러네요. 이거 네. 다 국회에서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권익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면 김건희 특검법을 국회에서 민주당이 의결하는데 오히려 명분을 더 제공하는 그렇군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저 이거 네. 권익위원회에서 이제 오늘 기자들 불러서 무슨 간담회를 한다고 그래요. 아, 그렇군요. 네, 지금 허둥대는 겁니다. 이걸 네. 그럼 그동안 왜 간담회를 안 했으며 그동안 왜 이 사안에 대해서 한마디 설명도 안 하다가 네. 이제 언론에 막 여기저기 얻어 터지니까 뒤늦게 뭐 기자간담회를 한다고 그러고 네. 권익위원회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네. 거기서도 뭐 논쟁이 좀 많았다, 뭐 이런 보도 내용이 나오기도 했는데, 오늘 간담회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원구성 협상하는 동안 여야 대치가 굉장히 이제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그 와중에 6월 10일 어제 60 민주항쟁 3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요걸 기념으로 저희 방송에서 오늘 이제 한국 민주주의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나에 대해서 한번 이제 성환용 선임 기자께 좀 여쭤볼까 하는데요. 또 국회가 새로 개원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일단 지금 상황을 보면 1987년도에 절차적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이뤄냈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데, 하지만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보면 글쎄 지금 뭐 발전하고 있나?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평가도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성환용 선임 기자께서 보시기에 한국의 민주주의 어떤 상태라고 보세요? 민주주의 굉장히 어려운 제도입니다. 우리가 아주 오래전부터 민주주의를 한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네. 보통 학자들이 민주주의의 기원으로 좀 현대 민주주의의 기원으로 잡고 있는 건 미국의 이제 독립. 네. 선언과 독립전쟁, 1775년부터 1783년까지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그 프랑스 대혁명 1789년, 그때부터 이제 민주주의가 시작된 것 아니냐 이렇게 학자들은 보는데, 네.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게 그런가요? 미국 독립전쟁이나 프랑스 대혁명이 그때까지 어떤 군주제에 저항을 해서 공화주의자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민주주의는 그로부터도 한 100년이 더 걸렸어요. 네. 20세기 한 초중반에 들어와서 민주주의가 된 겁니다. 민주주의가 뭐죠? 일단 모든 국민이 투표권을 네. 갖는 것이고요. 또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죽이면 안 되죠. 네. 공존해야 되는 겁니다. 네. 폭력 이런 것으로 뭔가 예, 정권을 잡거나 이런 건 아니다. 선거로 어떤 그 전쟁을 대신하는 게 민주주의고요. 네. 또 선거 결과에 승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음 선거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네. 그게 사실은 민주주의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21세기로 넘어가면서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민주주의보다는 전체주의, 또 어떤 그 자유주의 이런 것들이 막 강해지면서 민주주의를 지금 위협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네. 특히 이제 정치 양극화가 아주 심해지면서 선거 결과에 승복을 안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도 지난 대선 결과에 승복 잘 안 하죠. 네. 그로부터 또 그 전 문재인 대통령 당선됐을 때도
승복을 안 한 분들이 꽤 많이 있었죠. 네, 그렇지만 그게 어떤 폭력적인 사태로까지 번지지는 않은 것 같은데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폭력 사태가 번지기도 했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네. 아무튼 우리나라 얘기를 마저 하자면 지금 우리나라 젊은 유권자들이 종교가 좀 달라도 친구할 수 있고 뭐 연애도 할 수 있는데 네. 지난 대선에서 1번 찍은 사람하고 2번 찍은 사람은 친구도 원래 친구였던 사람도 갈라지고 네. 연애도 안 된다고 그래요. 네, 그렇군요. 정치적인 성향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점점 있는 더 거군요. 중요해지는. 그래서 네. 이게 사실 민주주의라는 게 우리가 소중하게 좀 계속 갖고 나가야 될 그런 제도입니다. 우리한테 원래 주어진 게 아닌데 지금 굉장히 좀 위협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민주주의 말씀하시면서 정치 양극화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 지금 상황에 특히 더 정치 양극화가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정치 양극화가 벌어진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그거는 전 세계적인 현상은 맞는 것 같아요. 유럽 의회에서 극우파가 좀 약진해서 네.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 의회 해산하고 총선 다시 치른다. 네, 이게 오늘 오늘 아침 뉴스 맞습니다. 내용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뭐 경제가 어렵고 뭐 중산층이 붕괴됐고 확증 편향이 점점 심해지고 가짜 뉴스가 범람하고 이게 유럽이나 미국에서 겪고 있는 이런 어떤 증세하고 네. 지금 우리 정치 양극화하고 이게 사실은 같은 겁니다. 우리가 2년 전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 찍은 분들이 이 사람들이 대통령을 잘할 것이다 해서 찍은 게 아니고 네. 이 사람이 돼야 저 나쁜 놈들을 혼내줄 수 있을 거예요. 상대방이 싫어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저쪽을 다 쓸어버릴 수 있는 센 대통령, 네. 스트롱맨을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에서 헤매고 있는 건 우리 지난 2년 전 유권자들의 선택의 결과인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이런 상황인데 네.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네. 이 얘기를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양극화의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최근에 이제 성완용의 정치 막정 맞고 기사 쓰신 걸 보니까 한국 정치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는 사람의 문제와 제도의 문제가 막 섞여 있다 이렇게 기사를 쓰셨어요. 좀 더 자세하게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좀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도 이제 사실은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를 좀 그만할 때가 됐습니다. 네. 우리가 그동안 1987년 이후에 대통령을 우리가 직접 뽑으면 우리가 가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좀 지나치다 보니까 좀 심하게 표현하면 대통령 한 사람 잘 뽑아서 팔자 고치려고. 모든 게 다 변할 수 있도록. 예. 근데 네. 사실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 슬슬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아무튼 5년마다 대선을 치르다 보니까 어떤 선동에 아주 능한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 엉터리다. 내가 되면 다 해결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이제 가짜 선지자들이 막 계속 대선 후보로 나오는 거죠. 거의 다 실패한 거 아닌가요? 네. 뭐 물론 이제 잘한 사람들도 뭐 김대중 대통령 뭐 이런 분들 한두 분 계시지만 그래서 이제 제도를 좀 바꿀 때가 된 겁니다. 제도를 잘 만든다고 뭐 좋아지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 제도의 문제하고 사람의 문제하고 섞여 있는데 우린 지금 이게 대통령 잘못 뽑아서 네. 지금 뭔가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좀 착각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도를 바꿔줘서 뭐 어떤 정치 양극화, 뭐 혐오의 정치, 네. 팬덤 정치 이런 걸 좀 완화시켜 나갈 필요성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제도의 문제는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좀 여쭤보기로 하고 정당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현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이제 정당이 중심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특히 아까 민주주의 정의를 이제 몇 가지 해주셨지만 그 중에 하나가 또 복수의 정당 여러 개의 정당이 이제 있고 그 정당들이 번갈아 가면서 집권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민주주의 정의다 이렇게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그 정당이 중심인 대의민주주의에서 정당의 역할이란 뭐라고 봐야 될까요?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현대민주주의의 가장 요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세상의 뭐 이해관계 갈등 이게 얼마나 복잡해요. 이거를 뭐 개개인이 다 막 나는 뭐 이것 때문에 세금을 올려야 돼. 아니야, 나는 세금 올리면 난 못 살아. 네. 뭐 한반도 문제, 남북 관계 이렇게 좀 평화적으로 가야 돼. 아니야, 저 나쁜 놈들 우리가 세게 나가야 돼. 모든 문제가 엇갈리죠. 네. 또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중소기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근데 이런 모든 복잡한 이해관계들을 정당에서 수렴을 해서 대신 논쟁을 해줍니다. 네. 토론을 하고 또 대안까지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대 정당 안에는 정치 전문가, 정책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네. 이 사람들이 이른바 포퓰리즘에 휩싸이지 않으면서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좀 대신 좀 고민을 해주고 토론을 해주고 결정을 내려주고 네. 이게 이제 정당 민주주의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정당 민주주의 또 지금 이 대의 민주주의 네. 또 정당 민주주의와 대의 민주주의가 내포하고 있는 어떤 수구의 민주주의 네. 뭐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인류가 발명한 최고의 발명품이 아닌가 이런 네. 생각입니다. 절대로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네.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중심에 이제 정당이 있고 정당의 갈등들을 잘 좀 해결을 하는 역할을 좀 해야 된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언론 보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 팬덤 정치가 좀 심화되면서 원래 해야 하는 정당의 기능이 점점 약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현상을 좀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요? 이게 양면이 있어요. 네. 어떤 그 개개인이 각성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뭐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적극적인 지지층을 꼭 팬덤이라는 부정적인 용어로 표현해야 되느냐 네. 이런 반론이 있습니다. 네. 일리가 있고요. 네. 어쨌든 민주주의 백성민자의 주인주자죠. 네. 그러니까 백성이 주인이고 민주주의를 좀 쉽게 설명하면 주인이 이제 백성이죠. 그다음에 일꾼이 정치인입니다. 네. 그럼 주인이 일꾼을 해고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잘못하면. 네. 그게 선거 민주주의. 때. 네. 그렇습니다. 할수 있는 그래서 거죠? 정치인이나 정당이 잘못하면 해고할 수 있는 시스템. 이게 사실은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팬덤으로 표현되는 어떤 그 현상, 뭐 일군의 어떤 유권자, 이 사람들은 어떤 맹목성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네. 더구나 자기가 지지하지 않는 정치인이나 정당에 대한 엄청난 증오와 분노와 혐오감을 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팬덤 정치는 맹목성을 특징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를 해칠 위험이 있는 겁니다. 제가 그냥 누구를 지지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전혀 아닌데 네. 그것이 배타성이나 이런 혐오성이나 이런 폭력성. 폭력성을 갖고 그렇습니다. 있으면 그게 문제가 된다. 예,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 중에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하고도 이 하늘을 이고 같이 살아야 된다. 네. 이게 가장 중요한 가치인데 이 팬덤 정치는 그걸 이제 용납을 못해요. 난 도저히 저 인간들 같이 살 수 없다. 네. 저걸 다 쓸어내달라. 저 인간들 다 멸종시켜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이제 팬덤으로 뭉치는 겁니다. 그런 맹목성 굉장히 좀 위험한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 팬덤이 그럼 잘못된 거냐? 저는 팬덤 자체는 죄가 그렇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그 팬덤 정치를 이용해서 권력을 잡고 선거에서 당선되려고 하는 정치인들이 좀 뭐라고 그럴까요? 예, 결국 그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 이런 네.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네. 호랑이 등에 올라타면 언젠가는 떨어져서 네. 호랑이한테 잡아 먹힙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짧게 생각하면 네. 이제 호랑이 등에 올라타면 빨리 달릴 수 있긴 한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참 경계해야 되는 거고요. 네. 이 팬덤 현상이 나타날 때 이걸 좀 정당의 또 정치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예, 그것도 좀 어떤 좀 상당히 좀 공부도 하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도 하고 수의도 네. 하고 토론도 하고 이렇게 약간 수준 높은 정당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네. 정치인들이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런 정치인들보다는 그 팬덤을 이용해서 자기 선거에 당선되고 뭐 자기 당내 선거에서 좀 이기고 네. 뭐 이런 식으로 팬덤 정치를 이용하려는 정치인들이 아직 좀 많은 것 같아서 좀 걱정입니다. 네. 그런 부분을 좀 잘 극복하는 정치인들이 나와줘야 될 텐데 사실 지금 한국 정치에서 팬덤 정치의 정점에 있다라고 불리는 사람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이 사람들이 이제 강력한 팬덤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정치인으로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큰 자산이긴 하지만 자칫 이제 팬덤에 휘둘리거나 이런 경우에는 뭐 중도층 같은 경우에는 더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그 배타성 때문에 사실은 좀 크게 봤을 때는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지자들과의 관계 설정 이런 거 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만나서 이 얘기를 좀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셨군요. 예, 근데 이재명 대표도 걱정하더라고요. 네. 이게 맹목적인 그 일부 팬덤 정치의 어떤 위험성을 이재명 대표도 잘 알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잘 그 설득도 해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정당의 어떤 열성 지지층하고 팬덤 맹목적인 팬덤을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네. 뭐 종이 하나 차이도 안 나는 거고요. 또 열성 지지층의 어떤 요구 사항은 들어주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 맞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선이 어디까지인지 이제 연구와 토론 이런 게 좀 필요한데 최근에 쟁점이 되고 있는 국회의장하고 원내대표 선출의 권리당원들을 의사를 반영하겠다.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거는 네. 의원들의 역할하고 당원들의 역할을 좀 혼동하는 것 같고요. 이 당원들에 의해서 의원들이 또 당이 휘둘리는 것 아닌가. 네. 왜냐하면 사실은 국회의장이나 원내대표 또 국회의원들은 그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네. 대한민국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래서 그건 좀 곤란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는 뭐 어쨌든 20%를 반영하는 쪽으로 당무회에서 곧 의결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앞으로 권리당원들의 요구도 점점 더 강해질 텐데 이걸 어느 선에서 좀 이렇게 제어할 수 있을지 설득할 수 있을지 네. 이재명 대표한테도 어떤 인내 또 지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뭐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 무조건 편승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까 송채 기자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하면 자기가 중도층의 지지를 잃어버리고 또 어떤 신뢰도 떨어지고 네. 결국 그렇게 되면 다음 대선에서 자기가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중도층의 싸움이니까 선거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재명 대표도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신중하게 지혜롭게 처신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제도의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성환영 선임 기자께서는 이제 최근에 꾸준히 이제 개헌 필요성을 얘기를 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개헌 방향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4년 중임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왜 지금 이 시점에서 개헌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3년 동안 대통령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제대로 못한다고 보시는 네, 저는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임기 1년 줄여서 개헌을 여야가 협상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꼭 필요한 개혁 과제 몇 가지 뭐 지금 뭐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 네. 이걸 앞세우고 있으니까 자기 그 국정 과제를 그렇게 좀 압축해서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임기 1년 줄이면 남은 임기가 한 2년 정도 되니까 나 2년 동안 이것만 하겠다. 네. 이렇게 해서 질서 있는 퇴각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개헌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네. 또 한 가지는 2026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방선거를 대선하고 같이 치르면 총선 국회의원 총선거하고는 2년마다 이렇게 엇갈리게 되거든요. 네, 중간평가 성격으로 가능한 예, 그런 것도 거군요. 있고요. 네. 또 지방 정부하고 대통령, 중앙 정부 이렇게 집행부 선거하고 2년 뒤에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제 국민의 대표를 뽑는 네. 선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떤 정치의 어떤 안정적인 순환 사이클이 생기는 거죠. 네네. 그래서 미국이 이게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이럴 필요가 있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 본인을 위해서 또 우리나라 어떤 정치 안정성을 위해서 개헌을 좀 할 때가 되지 않았나.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2년 전에 찍어놓고도 지금 후회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분들도 이제 좀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대통령 뭐 이 민주당 지지자들 혼내주려고 윤석열 대통령 뽑았는데 이게 안 되는구나. 이제 이런 걸 좀 깨닫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개헌 얘기를 좀 뭐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이제 아주 집요하게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사실 그동안 개헌이라고 하는 단어는 참 많이 나왔어요. 정치권에서. 꾸준히 이제 논의가 됐는데 매번 약간 흐지부지 되는 바람에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개헌? 이거 그냥 뭐 또 이렇게 흐지부지 넘어가는 거 아니야? 실제로 할 수 있어? 이런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개헌을 만약에 실제로 하게 된다? 그러면 개헌 절차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국회에서 제적 3분의 2 이상 의결을 해야 되고요. 네. 국회에서 제적 3분의 2가 의결을 한다는 뜻은 여야가 합의해서 네. 개헌 발의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단 국회 의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국민투표를 거쳐야 돼요. 네. 국민투표는 여야가 합의할 정도면 국민투표는 가결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네, 네. 국회의원 투표권자의 과반 투표 또 과반 찬성이면 의결이 되는 거니까요. 개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1987년 생각하시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겁니다. 그 당시에 국민이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했죠. 네. 그 강한 국민들의 요구를 그 당시에 전두환, 노태우 또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네. 이런 정치 지도자들이 그냥 받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대통령 임기가 아주 불안정하고 뭐 맨날 탄핵하자고 하고 네. 뭐 이래서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이 꽤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가 단판을 지어서 네. 개헌하시죠. 이렇게 합의를 하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다. 그래서 이 시기를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4년 중임제 개헌 필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결단인 것 같아요. 본인의 임기를 1년 단축하면서까지 전격적으로 개헌을 추진할 가능성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글쎄요, 그거 말고 무슨 출구가 있나요? 유일한 출구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얼마 전에 나경원 의원이 네. 그런 주장을 했다가 뭐 아마 용산에서 좀 화를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 이렇게 거둬들이고 그랬는데 네. 국민의힘 의원들 개별적으로 만나보면 개헌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다. 출구가. 이런 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윤석열 대통령은 좀 잘 모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정진석 비서실장 또 홍철호 정무수석 또 7월 말에 대표 새로 선출하죠. 네. 국민의힘에서 네. 새로 선출되는 대표 이런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좀 설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윤석열 대통령도 좀 안정적으로 대통령 임기 마무리할 수 있고 또 어떤 국민의힘 또 민주당이 어떤 민주주의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에서 정치를 이어갈 수 있는 네.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당대표가 어느 분이 당대표가 될지 좀 궁금한데. 지금으로서는 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워낙 인기가 높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될 것 어대한이라고 같다고 해요. 부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걱정이긴 해요. 한동훈 네. 위원장도 윤석열 대통령 못지않게 정치 쪽 잘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만의 정치를 오래 한 국회의원들이 좀 목소리를 높여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위원장을 설득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으려고 하는데 혹시 덧붙일 말씀 있으실까요?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게 인간이 처음부터 사실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우리가 이제 로빈슨 크루소 무인도에 뭐 상륙한 혼자 살아가는 사람. 그거는 인간의 원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서 돌봐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를테면 초식 동물들은 태어나면 곧장 엄마 따라다니면서 풀 뜯어먹고 걷고 그래요. 네. 인간은 그렇지 않죠. 네. 상당한 기간 동안 이렇게 돌봐줘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본래부터 집단의 동물, 사회성의 동물이고 그래서 부족주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무슨 뭐 아기 돼지 삼형제와 늑대 또 뭐 백설공주와 마녀 이런 얘기를 네. 듣고 이제 자라는데 낯선 존재는 굉장히 위험하다. 이걸 이제 배우면서 성장을 하는 겁니다. 네. 이게 그런데 이 부족주의가 이제 좀 더 발달한 게 민족주의인데요. 그런데 민주주의가 발달을 하면서 이게 낯선 존재도 위협이 아니고 공존해야 되는 네. 같은 사람이구나. 피부 색깔이 좀 까매도 같은 인간이구나. 네. 이게 민주주의를
20세기 들어서 좀 학습해 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방인하고도 잘 지내야 된다. 뭐 톨레랑스 네. 이런 게 민주주의의 이제 핵심적인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인간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부족주의 유전자하고는 잘 안 맞아요. 네. 근데 이게 SNS가 발달하면서 21세기로 넘어오면서 SNS가 발달하면서 이제 부족주의가 급속히 더 확산하고 본능에 내재져 있던 게들이 막 그렇습니다. 표출이 되는 거군요. 유전자를 막 발현을 네.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족주의, 민족주의가 다시 민주주의를 압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민주주의의 위기의 근원이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치 양극화, 어떤 혐오의 정치, 분노의 정치. 이걸 정치인들이 이걸 악용을 하면서 지금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좀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는지 같이 좀 네. 지혜를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인간은 뭐 착하게 살아야 한다 이런 간단한 명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네. 네, 굉장히 좀 고통스럽게 지금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끌어안고 토론하고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에 굉장히 묵직한 메시지를 주시면서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